온실속 화초, 딱 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기억하기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유모가 있었어요. 엄마가 2명인 줄 알고 혼란스러웠던 시절이 있었네요. 아버지는 늘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다녔고 제 초등학교 시절 등하교를 책임졌던 것도 운전기사 아저씨였어요. 갖고 싶은 걸 못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 이거 갖고 싶어 말만 하면 그 물건은 곧 제품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왔던 제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다들 인생의 반전, 한 방을 기대하며 사는데 유복했던 집에서 자란 제 인생의 반전은 저를 깊은 수렁으로 이끌었습니다. 재윤아, 김채윤, 이리 앉아봐. 아빠, 왜? 너 정말 대학 안 갈 거야? 아빠, 그동안 지켜봤으면서 아직도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나 공부 쪽으로 소질 없는 거 아빠도 알잖아. 그래, 대학 안 가도 괜찮아. 꼭 대학이 아니어도 돼. 남들 말하는 명문대, 인류대 그런 거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래도 인생에 하나쯤 이루고 싶은 꿈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목표 말이야. 아빠, 꿈이라는 건 꿈을 이루지 못할 사람들이나 갖는 허상이야. 난 능력 있는 우리 아빠 덕분에 이미 다 가졌는데 내가 뭐하러 꿈을 꿔?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아빠, 나 지금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 나중에 이야기해요. 네, 학창시절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룰루랄라 흥얼거리며 옷을 고르고 있는데 걱정스러워하는 부모님의 대화 소리가 들렸죠. 아무래도 잘못 키웠어. 너무 우냐우냐 했다고. 제가 이제껏 스스로 한 게 뭐가 있어? 여보, 이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문제예요. 12년 동안 그저 경쟁체제에서 수능 하나만 바라보고 살던 애들한테 19살 딱 되자마자 하고 싶은 게 뭐야? 어서 결정해 이러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 잘해서 수능 본 애들 중에 진짜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과를 선택하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무조건 스카이, 대학 이름 하나 보고 점수 맞춰가는 거잖아요. 당신 교육지로는 알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사는 거지. 그래서 채윤이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교육시키기 싫다고 했잖아요. 미국도 안 돼. 북유럽 같은 곳에서 몇 년 정도 지내다 왔으면 달랐겠지. 두 분은 대체로 모든 의견에 이견이 없었지만 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엄마는 조금 저를 방목형으로 키웠던 것 같아요. 너른 들판에 풀어놓고 자유롭게 풀을 뜯는 소처럼. 그리고 그 시대에 저희 엄마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흔치는 않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좀 선구자적인 면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빠는 남들 눈치, 남들에게 보이는 거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하셨지만 내심 제가 좋은 대학에 진학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전적으로 엄마 말이 옳다고 생각되었어요. 어른들은 수없이 아이들에게 묻곤 하죠. 꿈이 뭐니? 장래희망이 뭐야? 순진한 초등학교 시절 아이들은 거리낌 없이 포부를 외치곤 했죠. 과학자요. 선생님이요. 아나운서요. 저희 때 인기 있는 직업들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장래희망 물어보면 아이돌, 유튜버라는 답이 많다던데 저는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던 제 관점은 조금 비관적이고 냉소적이었어요. 아이들이 과학자, 선생님, 아나운서 같은 꿈을 말할 때면 속으로 생각하곤 했죠. 과학자? 지금 반에서 1등도 못하면서 잘도 과학자가 되겠네. 공부가 갈수록 어려워지지 쉬워지는 줄 아나? 아나운서? 작은 키부터 탈락일 것 같은데. 뭐 나중에 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아나운서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눈치는 있어서 이런 말을 다른 사람 앞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하는 생각이었죠.
돌이켜보니 꿈도 목표도 없던 제가 꿈이라도 꾸는 다른 친구들을 비웃을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새 나라의 어린이들은 무럭무럭 자랐고 저도 어느덧 20살이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수능을 보긴 봤지만 크게 의미가 없는 점수였어요. 한 것도 없었지만 12년간 얽매였던 학교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에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때 제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요? 아빠, 나 당분간 미국에서 지내보려고. 갑자기 왜 미국이야? 이제 지구촌 세상인데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선 1년 정도만 지내볼게요. 그럼 LA로 가는 거지? 난 동부로 가고 싶은데. 뉴욕. 고모가 LA에 있는데 왜 떨어져서 혼자 있으려고 하니? 연고가 있는 곳에 가는 편이 좋지. 날씨도 LA가 훨씬 좋다더라. 겨울에 뉴욕은 엄청 춥대. 너 따뜻한 거 좋아하잖아. 알겠어요. 뉴욕이야 뭐 여행으로 다녀오면 되지. 아빠 엄마 반대가 심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두 분은 선뜻 저를 보내주셨어요. LA에 살고 있는 고모 집에서 지내는 조건으로요. 물론 제 체류비와 생활비 등을 매달 넉넉하게 고모한테 보내주셨고요. 어학원 같은 곳에 다니며 영어나 조금 배워보자. 글로벌 시대에 영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LA로 떠난 지 반년 정도 됐을 무렵 엄마 아빠가 저를 보러 미국에 온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서부 여행은 인기가 있었을 때였거든요. LA 생활 반년 차.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단 LA에 있는 한인타운에서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기 바빴던 저는 영어도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생활이 무척 마음에 들어서 한 1년 정도 더 있어 볼까 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LA 현지 시간 저녁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한 부모님이 택시를 타고 고모 집으로 오던 도중 강도를 만난 것이었어요. 원래는 고모가 픽업을 가기로 했었는데 가게 문을 일찍 닫을 수가 없어서 택시를 탄 것이었죠. 딱 봐도 돈 좀 있는 여행객으로 보이는 부모님은 강도들의 타겟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재윤아, 어떡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고모, 거짓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강도가 협박했을 때 순순히 가진 걸 내줬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목격자의 말로는 아시안 부부가 크게 저항을 하지는 않았지만 강도가 물건을 빼앗는 사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고 이에 격분한 강도가 무기를 꺼내들었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6개월 전 한국에서 본 부모님의 얼굴이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먼 땅에서 그렇게 부모님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두 분을 다시 한국으로 모시는 절차도 쉽지가 않더군요. 저는 완전히 멘탈이 나가 있었어요. 그나마 고모부의 도움을 받아 돌아올 수 없는 멀고 먼 여행을 떠난 두 분을 모시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가 20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꼬? 채윤아, 아빠 재산 다 정리해서 고모랑 같이 미국으로 가서 살래? 고모, 그런 이야기는 장례식 다 끝난 뒤에 해요. 저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미래 계획 같은 거 지금 당장은 너무 버거워요. 장례식을 마치고 아빠의 가족 장지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하늘이 너무 무심했어요. 왜 착한 사람들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는지 엄마 아빠를 찾아가 둥그렇게 솟은 봉분 2개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아빠, 엄마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그냥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미국에 가지만 않았어도, 엄마 아빠가 날 보러 오지만 않았어도, 철없는 모습만 보인 못난 딸 용서해주세요. 엄마 아빠, 미안해.
나른히 불어오는 가을바람에서 엄마 아빠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재윤아, 꿋꿋하게 견뎌야 해. 아빠 딸이잖아. 아빠가 지켜줄게. 재윤아, 엄마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목소리에 눈물을 닦으며 두 분 앞에서 다짐했어요. 엄마, 아빠, 나 강해질게요. 곁에서 지켜주세요. 제 인생에 닥친 첫 시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생전 부모님의 유산 상속은 모두 제가 받는 것이었습니다. 외동이었으니까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진 것을 알게 된 친가 외가 친척들이 후견인을 자처하며 나서더군요. 안쓰럽게 바라보며 미국에서 함께 가족처럼 지내자던 고모도 엄마 살아생전에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걸 이모한테 맡기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이모부터 사돈의 팔촌까지 명절날 잘 만나지도 못했던 친척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엄마 아빠의 유산을 탐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하고 집 앞에 진을 치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법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수소문해서 유산 재산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들 저를 못살게 구는 걸까요? 다만 돌아가신 친할아버님께서 아버님께 남기신 유산의 경우 고모님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다 정리가 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때 어려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껏 아무 말 없던 고모가 이제 와서 그걸 주장하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유산 문제로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며 제 상담 스케줄을 잡아주고 변호사님의 일정을 체크하던 남자 직원을 알게 되었어요. 나이가 저보다 8살 많았던 그 남자는 어린 여동생을 보듯 저를 안쓰럽게 여겼던 것 같아요. 온실속 화초에서 하루아침에 천의 고아가 된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그 사람을 조금씩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원하시는 게 어떤 걸까요? 소송이라는 게 이렇게 지치고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그냥 이쯤 되니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어요. 고모나 이모 다 억지 쓰고 있는 건 아는데 생각해보면 미국에 지낼 때도 고모 집에 있었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고모 도움을 받아서 두 분을 한국에 모신 거니까요. 합의를 하신다고 하면 그쪽에서 소취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구 씨는 변호사님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를 신경 써주세요? 함부로 동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그냥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니 제가 채윤 씨라면 너무 막막할 것 같고 기댈 곳 하나 없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 기댈 곳 채윤 씨의 버팀목이 되고 싶어요. 서구 씨...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게 되었고 고모나 이모가 저에게 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유산을 일정 부분 나누게 되며 그렇게 힘든 싸움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즈음 소송 기간 내내 저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 최석우라는 남자와 저는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8살 많았지만 그만큼 듬직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죠. 엄마 아빠와 함께 살던 집이 너무 커서 집도 팔고 혼자 살기 적당한 크기의 집을 알아봐 이사했어요. 그렇게 거센 폭풍이 지나고 나니 일상이 조금 무료하게 느껴져서 뭐라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주얼리 공예 꽃꽂이 같은 수업을 취미로 듣고 있었죠. 20살 초반에 만난 그 남자와 5년의 연애 기간을 가졌고 그 5년의 시간 동안 그 사람은 한결같았어요. 평범한 집안이지만 일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부모님,
그리고 성실하게 사회 안에서 자리에 자리를 찾아 꾸준히 일을 하던 남자. 5주년 기념일 그 남자가 한강 유람선을 타러 가자고 하더군요. 유람선 타기에 좀 쌀쌀한 날씨 아니야? 강바람이 차긴 한데 저녁에 조명이 되게 멋있거든. 미리 예약해놨어. 뭐야, 그런 걸 다 어떻게 알고. 어떤 여자랑 또 유람선 탔었던 거야? 또 그런다. 나 진짜 네가 처음이라니까. 한눈에 반한 것도 처음. 강렬한 이끌림도 처음. 네가 변호사님 보러 사무실에 온 첫날부터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한강 유람선에서 그 남자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승낙을 했습니다. 가을이었기에 결혼을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하루는 친구들을 만나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저를 만류하며 결혼을 반대하더라고요. 난 이 결혼 반댈세. 채윤아, 그 남자는 아니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 까놓고 말해서 그 남자 얼굴 반듯한 것 빼고 뭐 볼 거 있냐?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얼굴 같은 거 한 개도 소용없대.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 얼굴이 다 그 얼굴이란다. 나는 그건 좀 반대. 야, 너네 생각해봐라. 남편이 있어. 맨날 보는 얼굴이야. 살다 보면 싸울 일도 있고 그러겠지? 근데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 사람이랑 얼굴 보면 화가 절로 풀리는 사람이 있어. 너네 같으면 어떻게 할래? 야, 이왕이면 맨날 봐야 하는 얼굴. 잘생긴 얼굴이 낫지 않겠니?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긴 한데 채윤아, 근데 그 정도 생긴 사람은 널리고 널렸어. 너 돈도 있고 여유도 있잖아. 뭐가 그렇게 급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니까? 아니지. 왜들 이러는 거야. 나 이 사람 5년이나 만났어. 그동안 너희들 아무 말도 없었잖아. 다 같이 결사반대 모드로 가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그동안 우리가 아무 말 없었던 건 당연히 그냥 연애만 하나 보다 생각했으니까 그런 거지. 야, 너보다 8살이나 많잖아. 너무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채훈아, 우리 25살이야. 진짜 창창한 나이다. 너 네 젊음이 아깝지도 않아? 그리고 너 진짜로 그 사람 거의 천년의 한 사람이잖아. 많이 만나봐야 알지. 사람 보는 눈도 생기고. 나도 오빠가 처음이지만 오빠도 내가 처음이래. 아, 미치겠다. 야, 너 그걸 믿냐? 지금 33인 남자가 너가 처음이라고? 그게 진짜면 그 사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야, 너네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채윤아, 너희 아버님, 부모님이 계셨어도 이 결혼은 반대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네 친구잖아. 이렇게 하나같이 다 반대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 험한 세상 살기에 너는 아직도 착해 빠졌다. 아, 문제다, 문제. 그래, 너네가 나 좋게 생각해주는 거 고마워. 나한테 부족한 게 없다고도 하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해봐. 나한테 이제 아무도 없어. 엄마 아빠 다 안 계시다고. 그 하나 다름없는 거잖아. 이게 결혼할 때 큰 흉이지 않을까? 내가 마냥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 그렇게 제일 힘들 때 한결같이 곁을 지켜준 사람이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돌아가신 너희 부모님 하늘에서 땅을 치시겠다. 두 분이 가신 것은 사고였어. 뭘 잘못하신 게 아니잖아. 안 그래? 야, 그냥 돌아둬. 이 정도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답도 없어. 너 나중에 우리한테 왜 그때 나 안 말렸냐고 원망이나 하지 마라. 그때 친구들의 말을 새겨들어야 했던 걸까요? 그런데 다들 아시죠?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린다는 거요. 요즘 말로 답정너. 그때 저에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내심 한편으로는 친구들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없었지만 이른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었다는 게 저한텐 상처였고 흠처럼 생각되었어요. 친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는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우리 신혼집 말이야. 응. 오빠 지금 나 혼자 지내고 있는지 둘이 살게 해도 꽤 괜찮지 않아? 나 몇 년 살지도 않았잖아. 집도 깨끗해. 가구만 좀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래? 근데 그러면 너무 신혼 기분이 안 날 것 같은데. 너 진짜 괜찮아? 나 서초동으로 계속 출근하잖아. 이왕이면 출퇴근하기 좀 가까운 곳에 신혼집 얻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서초동? 거긴 진짜 엄청 비싸잖아. 그럼 양재 정도 어때? 거긴 그나마 괜찮아. 양재천도 가까이 있고 엄청 조용한 동네다. 거기서 신혼 지내다가 우리 애기가 생기고 애기가 좀 더 클 때쯤엔 서초동에 입성하는 거지. 이 남자 자기가 진짜 무슨 변호사인 줄 착각하는 걸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일개 직원일 뿐인데 바라는 동네나 포부가 누가 보면 진짜 유명 로펌 변호사쯤 되는 사람 같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래 일했으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재산 분쟁 같은 법 지식은 좀 빠삭한 면이 있긴 했는데 그렇다고 변호사는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차라리 오빠, 변호사가 되는 건 어때? 뭐? 변호사가 되라고? 아니, 오빠는 사무실에서 오래 일하면서 법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마음 먹고 사시 통과해서 진짜 변호사 되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이 나이에 시험 준비해서 변호사가 되겠어? 그리고 내가 왜 그래야 해? 나한텐 자기가 있잖아.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하는 그 말이 학창시절 제가 아빠한테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왜 내가 꼭 뭘 해야 돼? 난 지금이 좋아. 나한텐 아빠가 있잖아. 그때 나는 철없는 10대였는데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 사람은 33. 그때 결혼을 이대로 하는 게 괜찮은가 망설여지더군요. 하지만 그때 제 뱃속에서 새 생명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그 남자는 너무 기뻐했고 배가 더 나오기 전 결혼식을 빨리 해야겠다며 신나하더군요. 시댁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도 했지만 오히려 저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 요즘 세상 그거 한 개도 흉 아니다. 애기 생겨서 결혼하는 게 혼수라잖니. 아유, 이왕 생긴 거 아들이었으면 좋겠구나.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 아들이라는 말에 부담 갖는 거 아니지? 절대 그러지 말아라. 지금은 그냥 네 건강, 네 몸 생각하는 게 최선이야. 아이고, 사돈 어른들께서 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내가 그냥 엄마다 하고 마음 편히 생각해라, 얘. 나도 우리 집에 딸 하나 생겼구나 생각할 테니까. 알겠지? 네, 어머님. 그래, 서구한테 들었는데 배 나오기 전에 식을 좀 빨리 올려야 한다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 사랑은 시애비라는데 우리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얻었을까? 아가, 새아가, 우리 집 식구가 된 걸 환영한다. 어머니는 조금 입이 가벼운 구석이 있기는 했지만 잘 대해주셨어요. 엄마처럼 생각하라는 말, 딸처럼 생각하겠다는 말, 그땐 그 말을 붙잡고 싶더라고요. 남편의 바람대로 신혼집을 양재에 얻고 결혼 후 몇 개월 뒤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댁에 와서 산후조리를 하라고 하셨지만 차마 그것까진 마음이 편하지 않아 2주 동안 조리원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퇴근하기 바쁘게 아기를 보러 왔고 그렇게 태어난 제 아들은 온 집안의 기쁨이자
저의 희망이었습니다. 얘 딸아, 엄마가 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머님. 얘는 참 살갑지 못하고 정없게 굴 때가 있더라. 어머님 소리 말고 엄마라고 불러도 된다니까는.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자꾸 해야 익숙해지지. 아무튼 그건 그렇고 내가 전부터 물어봐야지 했는데 너희 지금 사는 집 명의가 누구 명의니? 네? 명의요? 잔뜩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떼기가 두려웠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 애가 말씀을 자세히 안 들었나 보네요. 신혼집 얻을 때 그 애가 보태긴 했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거든요. 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어머님. 그렇구나. 근데 얘, 내가 네 아버지랑 살다 보니 부부간에 금이 가는 게 참 한순간이더라. 깨진 접시 다시 붙이면 된다지만 그 가느다란 실금이 그렇게 거슬리고 아슬아슬할 수가 없는 거거든. 다시 깨질까봐 말이다. 그리고 우석이가 어엿한 가장이지 않니? 집 명의 같은 걸로 신랑 기죽이지 말고 좋게 이야기해서 명의는 공동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런 이야기는 가끔만 하는 친구들한테도 털어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결혼을 말리던 애들인데 이런 이야기하면 그럴 줄 알았다는 둥. 다 제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서요.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바꾸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더 자라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때 공동명의로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을 그만두고 생전 생각도 않던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무슨 사업? 자기야, 이제 우리 한결이도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할 나이가 됐잖아. 내가 그동안 너무 그냥 주어진 대로 욕심 없이 살았고 당신한테 큰 기대감도 안 주고 평이하게 산 것 같아. 그래도 남잔데 남자가 가장으로서 집안을 일으켜봐야 하지 않겠어? 내가 자기랑 왜 결혼한 줄 알아? 쓸데없는 기대를 안 하게 해서야. 나 정말 바라는 거 없어. 우리 지금도 괜찮잖아. 자기 꾸준하게 한 직장 오래 다니고 있고 내가 가진 것만 잘 지켜도 우리 한결이 키우는데 부족함 없고. 내가 좀 오래 생각해둔 아이템이 있거든?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 대박 날 것 같아. 당시 남편이 생각한 아이템은 핸드폰 보호 필름 같은 걸 만드는 거였어요.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서 한국에 대량 공급을 하고 그런 거였는데 한동안은 사업이 괜찮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당시 초기 자본에도 제 돈이 많이 들어갔었죠. 처음 했던 사업은 공급이 너무 많아지고 단가가 낮아지자 조금씩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한번 사업으로 돈맛을 본 남편은 또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되었죠. 프랜차이즈 음식점 사업에 손을 대고 문어발식으로 이거저거 확장해 가는데 솔직히 그때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수완이 좋았던 사람이었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래 일하고 상담 보조하면서 말빨이 늘었는지 곧잘 투자도 받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사업에 매진하고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돌보는 사이 시간은 금방 흘렀습니다. 어느덧 결혼 15주년이 다가왔죠. 우리 결혼 15주년으로 가족여행 가는 거 어때? 어? 당신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일 때문에 바쁜 줄 알았더니 그런 생각은 언제 했대? 근데 우리 둘이 가자고? 나도 여보랑 둘이 가고 싶은데 기념여행이지만 가족여행이니만큼 한결이도 같이 가는 거 어때? 당신 이 대표 알지? 골프장도 하고 리조트 쪽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새로 오픈한 리조트에서 골프도 치고 좀 며칠 쉬다 오는 게 어때? 거기 이번에 가서 괜찮으면 회원권 끊어도 되고. 알겠어. 오랜만에 우리 다 같이 가는 여행이라
너무 기대된다. 한결아, 너도 좋지? 좋아요. 거기서 여행하는 동안은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아들, 할 때 하고 쉴 때 쉬고. 이게 아빠 지론이야. 아빠 사업이 다 잘 되는 이유가 뭐겠어? 이런 철학이 확실한 사람이야, 아빠는. 남편은 아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0이 다 되어가는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좀 철이 덜 들었다고 할까요? 분명 자식은 하나인데 어쩐 일인지 아들 둘을 키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나이 50 먹은 큰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이며 사업 초창기 자금이며 제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15년쯤 살고 보니 부부 공동 우리 가족의 돈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도 있는 마당에 니 거 내 거 니 공 내 공 따져서 뭘 하겠나 싶었던 거죠. 엄마, 근데 엄마는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응? 갑자기 왜? 내 친구 엄마들 보면 일하는 엄마들도 많은데 엄마는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던 것 같아서요. 혹시 그게 다 나 때문인 거예요? 응? 왜 그런 소리를 내? 너 때문이라니. 일하는 엄마들은 각자 집에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일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어. 다행스럽게 아빠 일이 잘 돼서 우리 집은 엄마가 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한결이 어렸을 때 엄마는 모든 순간 한결이 곁에 있고 싶었어. 그렇게 작았던 손, 발, 오똑한 코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한순간에도 한결이가 자라는 것만 같아서 그 예쁜 아가 시절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엄마는 후회 안 해. 한결이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다 엄마 마음에 담겨 있어. 엄마, 이거 봐두세요. 이게 뭐야? 미술 시간에 만든 거예요. 아들이 건넨 것은 지점토로 빚은 엄마 흉상이었습니다. 머리부터 어깨까지 있는 제 모습을 지점토로 만든 거였죠. 결혼할 때 받은 목걸이며 우리 아들이 선물해준 머리핀이며 그럴듯하게 빚었더라고요. 너무 멋지다. 세상에나. 우리 아들 이런 솜씨가 있었어? 사실 엄마보다 못생겼는데 그래도 엄마를 떠올리며 만들었어요. 이거 다 마르면 예쁘게 색칠도 해줄게요. 사춘기 시절 특히 남자아이들은 집에서 말도 없고 무뚝뚝하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은 집에서 말도 잘하고 엄마의 마음을 살피는 아이였어요. 아들이 지점토로 빚은 나. 거울 속 제 모습과 번갈아 보며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15주년 여행을 떠나기 전 색칠까지 다 완성한 작품을 집에 남겨두고 우리 가족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라는 걸. 자기야, 조심해! 아빠! 끼쾅. 사고였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남편의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터널벽에 부딪힌 큰 사고였어요. 사고 순간 저는 정신을 잃었고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정신이 들어? 아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깨어났구나.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던 거야? 자그마치 2달이야. 그치만 난 믿었어. 당신이 꼭 깨어날 거라고. 한결이는? 우리 한결이는 어디 있어? 여보,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우리 불쌍한 한결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한결이 어디 있어? 한결아. 거의 발작을 하듯 병실 침대에서 일어나 온 병원 복도를 휘청거리며 다녔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충격에 다시 정신을 잃기를 반나절.
다시 깨어났을 때는 어둑한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더군요.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줘. 기억 잘 안 나겠지만 사고가 크게 났었잖아. 우리 한결이가 사고가 난 당일 그만. 남편의 말을 들으며 그날 밤 병실이 떠나가도록 오열을 했습니다. 세상에 신이 있는 걸까요?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피지도 못한 꽃 같은 15살의 그 아이가 벌써 제 곁을 떠나다니 너무 가혹한 운명입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제 탓 같았어요. 오래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우리 아들을 잃은 것도 저에게 무슨 저주가 씌인 게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한 사람의 인생에 다 일어날 수는 없는 거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당신 한결이한테 인사는 해야지. 며칠 뒤 남편에게 이끌려간 곳은 교회에 있는 납골당이었습니다. 유리 장식장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유골함. 저 작은 항아리에 제 아들이 있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더군요. 아이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미안하단 말을 수없이 되뇌다 집으로 왔습니다. 밥도 잘 넘어가지 않고 아무런 기쁨도 없는데 몸은 비쩍 말라가고 몇 달간 그냥 숨이 붙어있다 정도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저에 비해 남편은 곧장 일상생활을 잘하더라고요. 당신 또 가려고? 또라니, 당신이 한결이 안 보고 싶어? 우리 한결이가 얼마나 외롭겠어.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겠냐고. 당신은 지금 사업이며 그런 게 눈에 들어와? 당신이라는 사람 어쩜 이렇게 매정해?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지내냐고. 정말 지친다. 지난 몇 달 당신 그 히스테리 받아주는 것도 이제 지쳤어. 히스테리? 지금 내가 이러는 게 히스테리 부린다는 거야? 거의 매일같이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고 그 무렵 부쩍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더군요.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전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을 잃은 충격에 거의 일상생활이 어려우기에 남편의 외박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찾아보고 그런 가족의 모임 같은 곳에도 다녔어요. 상담을 병행하면서요. 아이가 잘못되고 나면 이혼하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이란 그런 것이었죠. 부부 사이를 이어주는 단단한 끈 같은 것.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더군요.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더 애틋한 존재가 되어 극복을 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시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해보려 노력을 하던 시점, 어느 날 이틀간 집에 오지 않았던 남편이 오자마자 다짜고짜 서류를 내밀더군요. 이게 뭐야? 이혼하자. 뭐? 좋게 말할 때 합의로 끝내자고. 지금 뭐라고 했어? 좋게 말할 때? 너 요새 땀만 품고 밖으로 나도는 거 다 알아. 너 남자 있지? 정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뒷조사 금방이야. 증거도 있어. 너 유책 배우자로 고소하기 전에 조용히 합의하고 끝내. 증거가 뭔데? 남편이 들이민 사진 몇 장엔 아이 잃은 부모 모임에 다녀온 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있었던 모임이었어요. 당연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나 이 사람이랑 단둘이 있었던 거 아니라고.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나 몰아가지 마. 이 사람 와이프도 같이 있었어. 와이프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찍은 사진이잖아. 당신 정말 돈 써가면서 내 뒤까지 밟은 거야? 처음부터 남편의 목적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합의 이혼을 종용하는 남편.
전 너무나 억울했지만 아이를 잃은 슬픔이 너무 큰 탓에 남편과 소송을 할 여력 같은 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소송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싸움인지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공동명의이긴 하지만 집도 사업 자금도 거의 다 제 돈이었는데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 사업을 남편이 키웠다는 여러 사실이 반영되어 재산분할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었지만 그걸로 소송을 하려면 처음부터 증거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전 그때 그냥 모든 걸 놓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을 더 보고 싶지 않다.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었죠. 이혼을 하고 저는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살려면, 생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어요. 평생을 배운 기술도 없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의 보살핌 속에 자라고 결혼한 뒤에는 내조에만 충실했던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더군요. 당시 가정마다 정수기를 놓는 게 유행이었고 정기적으로 정수기 필터를 교체해주고 관리해주는 일을 많은 주부들이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도 그 일을 시작했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스케줄을 확인하는데 정말 가슴이 저릿하며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필터를 교체해야 했는데 그 집이 이혼한 전 시모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소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예약된 잠원동 집 말인데요. 네, 무슨 문제 있어요? 그게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더 멀리 있는 곳으로 갈게요. 에이, 그건 안 되지. 이미 스케줄 나왔는데. 아니, 가까워서 더 편한데 뭘 그래요. 일도 금방 끝나잖아. 게다가 거기 최신 모델 들여놓은 집이라 관리도 꼼꼼하게 잘해야 하는데. 김사원이 일 깔끔하게 잘하잖아요. 그 집 사모님 사람도 좋아 보이던데 눈도장이나 잘 짚고 오세요. 토요일인 다음 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간신히 옮겨 전 시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갈아줄 필터와 작업도구를 챙겨서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네, 좀 늦으셨네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눈물이 주르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죽은 내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이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결아. 네? 한결이요? 전 지훈인데요. 최지훈이요. 그런데 아주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지훈아, 정수기 아줌마 오셨니? 네, 할머니. 근데 아주머니가 좀... 분명 한결이 내 아들인데 지훈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집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깨에 쇼를 두르고 우아한 척 저를 바라보는 시모. 겉으로 멀쩡해 보였지만 욕심이 그득하고 속은 시커먼 그 여자는 전시모가 맞더군요. 저는 전시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모자와 마스크를 내팽개치듯 벗어던졌습니다. 어머나, 아유, 이게 누구야? 네가 어떻게 여기... 아유!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된 전시모가 저와 제 아들을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더군요. 달려가 그 여자의 멱살을 쥐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당장 똑바로 말 못해? 아줌마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저희 할머니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한결아, 엄마야. 엄마야. 살아있었구나, 내 아들. 세상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결아, 엄마야. 그런데 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저를 떼어놓더군요. 아들이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시모가 경비원을 불러 저를 끌어내는 통에 꼼짝없이 집을 나와야만 했죠. 그날부터 제가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남편의 사업장 앞에 진을 치고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최서구 대표는 진실을 밝혀라. 장장 5일간의 농성 끝에 저는 남편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범죄야. 뭐가 증거 있어? 네가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나한테 한결이가 어떤 존재인 줄 알면서 속일 게 없어서 그런 걸 속여? 어떻게 된 건지 똑바로 말해.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야. 당신이 나한테 내가 바람핀다는 누명 뒤집어 씌웠을 때도 나 군말 없이 당신이 하자는 대로 이혼해줬어. 돈 주고 사람 쓰는 거 당신만 아는 줄 알아? 나도 다 알아봤어. 이혼하기 전에 바람핀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잖아. 그 여자 찾아가서 다 말하기 전에 지금 나한테 사실대로 말해. 한결이 어떻게 된 거야? 한숨을 쉬던 남편은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사고가 난 날 저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제 아들도 정신을 잃었지만 저보다 먼저 깨어났다고 해요. 아이가 무사히 깨어난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때 사고 충격으로 아이는 기억 상실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야? 왜 나한테 한결이가 세상을 떠난 거라고 속인 거냐고! 한결이가 당신한테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니까 한결이가 없다고 하면 당신이 이혼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유리잔에 가득 들어있던 물컵의 물을 그 인간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고 있었고 그 여자랑 살고 싶었겠죠. 그 사고로 제가 눈을 감길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깨어났고 이혼을 준비한 거였어요. 사고 당시 보험금도 보호자 자격으로 남편이 모두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에 들러 가장 소중한 물건을 챙겨 들고 아들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갔어요. 하굣길 교문을 나서는 아이에게 다가갔죠. 안녕? 우리 만난 적 있지? 잠깐 아줌마랑 이야기 좀 할래? 그때 그 정수기 아줌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도망치듯 떠나려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설득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엄마다. 아이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품 안에 있던 조각상을 내밀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아들이 도자기로 빚어준 제 모습이요. 그 조각상을 본 아들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머리 아파.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아이를 끌어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몇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 하더군요.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요. 아들이 괴로워하는 것 같았지만 저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제 희망, 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그 모든 것은 오직 이 아이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아이는 기억을 찾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미 재혼을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은 제가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안 된다. 뭐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한결이는 제 아들이에요. 내 아들의 아들. 내 손자이기도 하지 않니? 새며느리 들이셨잖아요. 그 가정에서 지내다가 아이라도 태어나 보세요. 우리 한결이가 거기서 눈칫밥 먹으면서 사는 꼴 저는 못 봐요. 누가 눈칫밥을 먹인다고 하니? 예, 현 시점에서 누가 더 한결이를 잘 키울 것 같니? 너 정수기 필터 가는 일로
한결이 뒷바라지 다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겠어요. 저는 그 길로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지난하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소송이 싫어 이때껏 최대한 합의로 큰 싸움을 피해왔던 저였지만 이번엔 그럴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재혼한 여자는 아이를 낳기 싫다고 했다는군요. 손이 귀한 집이라 시모도 전 남편도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나 봅니다. 저는 사고가 난 경위부터 저에게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숨긴 일, 납골당 등 모든 증거를 모아 소송을 걸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아이가 청소년 정도 시기라 아이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이 되는데 우리 아들의 선택은 전 엄마랑 살고 싶어요. 저 이제 다 기억해요. 다 생각난다고요. 사고 엄마한테 그런 거짓말을 한 아빠를, 할머니를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같이 사는 것은 물론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요. 아들은 최대한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했고 소송에서 이긴 저는 아이의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남편이 수령한 보험금도 돌려받고 이혼 시 재산 분할도 다시 소송을 걸어 정당한 제 권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요. 비가 온 뒤 땅이 단단히 굳는다고 하죠. 온실 속 화초였던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들판에 핀 잡초로 거듭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아들과 저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살면서 한 번은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부디 포기하지 말고 소중한 것을 지켜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